아무래가 일러주고 이미 되게 늦었어. 오늘 3인공만 돼요? 아니면 3인공만. 3인공만. 3인공만 하도록.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웃겼어요. 여자 두 명이서 얘기하는 형식이. 너희들 그 3인곡이라 했을 때 이 사가 그립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립다.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야, 얘들아? 미인을 그리워하는 거야, 얘들아. 미인을. 미인은 사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고, 요즘은 얘들아, 요즘은 미인 그러면 대상은 누가 되는 거야? 여성만 해당하지. 남성을 가지고 우리는 미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 얘들아. 근데 중세 때는 미인이라는 표현을 누구까지 한 거야? 남성까지 다 했어. 그러면 무슨 뜻일까? 미인이라는 단어는 현대국에서는 분명히 여성만 해당하는데 중세는 남성까지도 다 미인이라 했으니까 의미가 뭐 된 거야, 얘들아? 축소된 대표적인 어휘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의미가 축소된 거지. 얘들 그 사미인곡이라는 작품이 있고 속미인곡이라고 하잖아. 이게 이제 정철의 노래인데 속이 속편이란 뜻이야. 미인곡 2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속미인곡이란 뜻이야, 사실. 저거 보냈는데 안 받아주니까 손미가 가셔서. 그치. 얘는 그 정철이 있을 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선조야, 선조였다고. 정철이 이제 사미인곡은 언제 쓴 거냐면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실제 정철이 그 관동지방이라 그러면 너희들 지금으로 친다면 강원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강원도에 관찰사, 도지사로 있을 때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썼고, 자, 요 작품은 이제 유배에 간 거야. 유배라기보다는 이제 그 벼슬에서 쫓겨간 거지, 얘들아. 당파 싸움에 힘의 논리에서 밀려간 거야.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라남도 창평으로 쫓겨갔어. 전라남도 창평에 가서 그래도 임금님을 뭐하는? 그리워하는 노래를 쓴 작품이 바로 사미인곡이다. 이 작품도 보면 전형적인 정철이 또 아부를 잘하거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임금님을 향한 끊임없는 아부의 극치를 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삼인곡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춘곡 공부했지만 상춘곡은 공간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썼잖아. 그지? 맞지? 상춘곡 공간 이동 썼잖아. 공간 이동. 그지? 근데 사미인곡은 얘들아 시간의 흐름, 다시 말하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야. 사미인곡 역시도 서사랑 본사 그리고 결사 이렇게 나눠진단다, 얘들아. 서사, 본사, 결사 나눠져 있고 서사 부분에서는 과거를 회상을 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들아 님과의 어떤 인연, 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그런 어떤 시절들을 떠올리기도 해. 그러면서 현재의 처지도 언급을 하지. 현재 처지. 현재는 어때, 얘들아? 유배를 온 상황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거랑 현재가 이렇게 대비가 될 거고, 그러면서 화자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게 바로 서사의 내용이야. 자, 그런데 이제 본사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화자는 분명히 얘들아, 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매 계절마다 난 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봄에는 내 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름에는 얘들아 옷을 지어서 님에게 보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을에는 청광, 굉장히 맑은 빛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겨울은 아무래도 춥잖아. 그지? 춥잖아, 겨울은. 겨울은 춥거든. 너희들 겨울에 따뜻한 햇살이 있는데 딱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따뜻하거든. 그지? 그래서 겨울에 추우니까 바로 양춘이라 그래가지고 따뜻한 햇살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님을 향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지? 님을 향한 화제의 어떤 정성과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사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생각일 뿐이지만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범람이 되어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 끝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결사지. 자,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님을 사모하는 이야기,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한자성어로는 전형적인 연군지정이다라고 해.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충신 연군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쓴단다. 근데 뭐 사실 정철이 충신인지 정철이 간신인지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 아니겠어? 자기는 충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누군가 보기에는 정철이 간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거는 뭐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어쨌든 본인은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지. 이게 일단 3인국 전체의 내용의 흐름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 너희들이랑 공부를 한 고전시가들이 사실 고전시가의 전체로 친다면 10분의 1은 한 거야. 10분의 1도 아니지 얘들아. 뭐 10분의 1 될까 말까 한 거야. 근데 그 10분의 1이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을 한 거야.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어떤 토대 정도 되는 작품일 뿐이라고 얘들아. 실제로는 얘들아. 그 기초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 하나씩 쌓아가는 거지. 그게 이제 쌓여가면 너희들이 1학년 때는 문학이 어렵거든.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쌤 장담해. 너희들 2학년 2학기쯤 가면 문학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진짜야. 문학 쉬워. 그때 되면 이제 문학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어려운 게 오지. 비문학이 오. 이제 비문학이 진짜 띵 하는 것들이 이제 와. 물론 요즘 또 나라님께서 그치? 비문학 너무 어렵게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좋잖아 얘들아. 그래. 응? 자 봅시다. 쌤이 여기 보면 가나다라마바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 꼭지씩 얘기를 할게요. 너희들 요 가가 사실 서사야. 그리고 나다 라 마까지가 얘들아 뭐가 되냐면 본사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바가 결사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 몸 삼기실 때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났을 때 이런 뜻이야. 이 몸이 태어났을 때 삼기다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이야 얘들아. 고전시가에서 삼기다라는 단어 나오면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 그러니까 내 몸이 만들어졌을 때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내 몸이 만들어졌을 때 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자, 님을 조차 삼기시네 했으니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굴 위해서 태어난 거야? 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뭐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지. 님을 위해서 태어난 거다.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이르는가 그랬고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몸이 태어났을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라고 했으니까 일단 대꾸법 쓴 거고, 자 하늘 모를 일일까 했으니까 당연히 서리적 표현 쓴 거야. 그리고 한평생 연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무슨 의미하고 있는 거야? 천생연분이다 뭐 이 말을 한 거지. 그치? 천생연분이다. 너희들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친구들 만난 건 천생연분이잖아. 아니냐? 불가에서 이렇게 그 누군가를 만날 때는
만 급의 이상의 인연이 쌓여야지 만날 수 있대. 한 급이 겨자씨 하나라 하던데. 한 급이 되려면, 성훈아, 가로 1km, 뭐 세로 1km를 겨자씨로 다 깔아야지 한 급이래. 근데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만 급의 인연이 쌓여야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래. 아마 전생에 도연이랑 성훈이가 부부였을지도 몰라. 그지? 아니면 원수지간이었을지도 모르고 얘들아. 그지? 원수지간이었을지도 모르고 얘들아. 그만큼 대단한 인연이 되는 거지 얘들아. 자, 화자는 자기는 분명히 얘들아 님과 함께 태어난 인연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신이 그랬거든. 나 하나 그러면 오직 이렇게 해석을 해. 나 오직 젊고 님 오직 괴시다라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그렇지, 사랑하다. 그렇지, 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그랬어. 사랑하시니. 님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나 오직 젊어 있고 님 오직 사랑하시니. 역시 됐구네. 그리고 이 부분에 얘들아 과거야. 과거. 현재가 아니지. 그치? 과거.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해상을 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우리 님께서 나를 뭐 했어? 얘들아 사랑을 했다라는 부분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때는 아무래도 행복했던 시절이 되는 거지. 행복이 뿜뿜한 그런 어떤 시절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행복했던 시절. 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었다. 이 사랑을 비교할 것이 없었다. 뭐 없구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것이 없었다. 다른 것과 비교할 대상이 없었다는 거지. 그만큼 님께서의 사랑, 님이 주는 사랑이 나는 좋았다. 뭐 그런 얘기야. 자, 엊그제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 여자 하였더니 그랬는데 평생에 원하기를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자,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이게 이제 화자가 생각했던 궁극적인 뭐 얘들아? 소망이야 얘들아. 궁극적 소망. 그리고 이 궁극적 소망은 얘들아 바로 이별하기 전에 소망이었겠지. 그지? 당연히 화자는 과거에 화자는 이런 소망을 가졌던 거야. 과거에 이런 소망을 가졌던 거야. 자, 평생에 함께 살아가자 하였더니 늙기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는 거 여기 중요하다. 늙어서 무슨 일로 늙어서 무슨 일로 얘들아 따로 두고 뭐 하는가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말해. 늙어서 무슨 일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여기서 따로 두고 그리워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님과 뭐 했다? 이별을 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지. 현재의 처지를 알 수 있고 이 현재 처지는 바로 님과 뭐한 거? 이별의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랑 얘들아 과거를 뭐 할 수 있어?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그치? 현재와 과거가 대비가 되었구나. 현재와 과거가. 또는 얘들아 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에 행복했던 모습을 위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엊그제 님을 모시고 엊그제 님을 모시고 이 엊그제라는 것은 이제 과거라는 뜻이겠지. 과거에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뭐 했더니 얘들아 이렇게 올랐더니 얘들 광안전이 어딘 줄 알아? 광안전은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광안전이라 그래. 광안전은 어디에 사는 곳?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야. 그러면 광안전에 올랐다는 뜻은 화자는 저 하늘에서 뭐 한 거야? 내려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너희들 왜 고전소설 보면 저 하늘에 있는 선녀 또는 얘들아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뭐 높은 벼슬을 가졌던 사람이 성관이 얘들아 저 있는 누구에게 하느님한테 벌 받아서 지상으로 뭐하는 쫓겨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 많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강 모티프라고 한단다 얘들아. 적강 모티프. 적강 모티프는 저 하늘에서 매다 쫓겨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왔다. 이런 뜻이야. 하늘에서 내려옴. 하늘에서 내려옴. 그런 걸 우리는 적강 모티프라고 해. 고전소설 공부하다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적강 모티프가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이렇게 표현했어. 자, 일단 이제 광안전에서 하계는 보통 저 아래 세상이란 뜻이고 아래 세상이니까 바로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거야.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적강 모티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 자, 사실 궁극적으로 광안전의 의미는 바로 임금님이 계시는 어디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경복궁을 가리키는 거야. 하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라남도 창평이지. 다시 말하면 화자가 얘가 지금 현재 있는 유배지를 가리키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다. 유배지. 내는 이 작품을 보면 봐라. 정철이 있고 그리고 선조라는 왕이 있어 얘들아. 사실 정철이 선조에게 뭐 한 거야?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야. 이별을 한 거지 얘들아. 그래서 결국은 정철이 유배를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다가 빗대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냐면 님이고 얘들아. 자기는 여성의 화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님으로부터 뭐 한 거야 얘들아?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로 빗대어서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정철이 아니야. 그렇지. 정철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너희들 절대 작가를 가지고 시적 화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김소울이 썼다고 해서 김소울이 시적 화자가 되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이 이야기는 김소울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김소울이 시적 화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여성이라는 거. 그러면 너희들 쌤이 시적 화자가 여성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작품 속에 정말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 그게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그랬고, 올 적에 빗은 머리 엉클은 지 3년이라 그래서 올 때 내려올 때 말이야. 내려올 때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 되었구나. 그러면 얘가 유배를 온 지 몇 년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당연히 얘들아 3년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여기서 헝클어졌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들아 시각적 이미지고,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의 자신의 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연집은 있지만 누구 위에 고의할까라고 그랬네? 연집은 있지만 드디어 나왔잖아. 바로 연지분이라는 단어. 연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작품의 시적 화자는 여성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해 곱게 단장할까? 연지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 곱게 단장할까? 당연히 서리적 표현 썼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연지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연지분 뭔지 알지? 그지? 여성들이 바르는 화장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더라.
그지? 자, 마음에 미친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마음에, 여기서 보면 마음에. 이렇게 맺힌 시름, 마음에 맺힌 시름, 겹겹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네, 시름이 쌓여 있대. 시름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시름은 보통 근심 또는 걱정을 우리는 시름이라고 하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근심과 걱정은 무슨 근심이겠어? 님을 향한 뭐? 그리움이겠지. 님을 향한 그리움. 얘는 당연히 상사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치? 상사병에 걸렸으니까 님을 못 본다는 그 자체가 시름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당연히 이 시름이 얘들아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했어. 근심과 걱정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당연히 추상적 관념이라고. 추상적 관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한다는 거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다시 말하면 이런 추상적인 어떤 관념을 구체화,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화자의 현재의 처지를 뭐하고 있구나? 하소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자, 진난이 한숨이여 디난이 눈물이라. 자, 짓는 것은 이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야.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뭐? 눈물이구나.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진 것은 눈물이다. 뭐 인생은 유한한데 근심은 끝이 없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꾸법들을 쓰고 있단다. 대꾸. 얘들 그 가사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가사 작품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운문이란 말이야. 운문이면 당연히 뭐가 느껴져야 돼? 운율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사 작품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음수율이 나타나. 몇 조? 3, 4조 또는 4조의 음수율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몇 음보? 4음보. 왜냐면 제일 처음 거 봐봐. 이 몸 태어났을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이렇게 했거든. 그럼 4음보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3, 4조 또는 4, 4조의 어떤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통해서 운율이 뭐돼?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그랬어. 자,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무심한 그러면 내가 항상 어떻게 해석하든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잖아. 뭐? 욕심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해. 알았지? 고전 시가에서 무심한 먹구름, 무심한 구름 막 이렇게 나오면 다 욕심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욕심 없는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구나. 욕심 없는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구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염량은 추위와 더위야. 추위와 더위가 때를 알고 가는 듯 다시
오니 그랬어. 추위와 더위가 때를 알고 가는 듯 다시 돌아오니 듣거나 보거나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듣고 보고 느끼는 일도 참 많구나. 여기까지가 바로 서사의 내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서사의 내용이 되는 거다. 여기 보면, 욕심 없는 세월은 했는데, 당연히 욕심 없는 세월을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 쓰고, 얘들아. 물 흐르는 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유적 표현도 나왔다. 직유법 썼다라는 거. 그지? 자, 추위와 더위가 때를 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희들 사실 추위와 더위가 때를 알고 알아? 어떻게 알아? 그지? 당연히 뭐? 의인법 썼네. 가는 듯 다시 돌아오니 라고 했으니까 사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달리 시간은 계속 뭐하더라? 흐르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나의 마음과 나는 굉장히 외로워서 님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거나 님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뭐한다? 흐른다라는 얘기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님을 볼 수 없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애타겠지. 그지? 간절히 애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뭐하고 있어?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서사 내용에서 핵심은 분명히 얘들아 과거를 회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과거에 화자가 천생연분이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처지를 떠올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거랑 현재가 대비가 되고 그 과거랑 현재가 대비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처지가 더 뭐 될 수밖에 없니? 부각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하소연하게 되는 거야. 재민이가 찍길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더라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같이 지켜버렸어요. 나의 웃는 모습을 지운다. 네. 그럼 너희들 샘 수업은 전부 다 현강이랑 라이브가 동시에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 다시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그 영상으로 타고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어. 100번도 볼 수 있고 1000번도 볼 수 있어. 그 2학년 형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쌤한테 내신 그 수업을 할 때 보면 영상 자체를 파일로 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쌤이 그 메일로 파일 자체를 줘버려. 그러면 자기가 3배속? 뭐 굉장히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본다고. 왜냐하면 내신을 공부를 할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공부할 때는 사실 막판에 정리를 하고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형아들도 많더라. 언니들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 볼게. 본사에서는 드디어 화자는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해. 자, 특히 얘들 그 본사,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알려주는 시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작품에서 본사, 결사 이런 계절의 어떤 변화를 알 수 있겠지, 그지? 여기 보면 동풍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동풍이 얘들아 바로 뭐 봄바람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봄바람. 봄바람이 잠시 불어. 봄바람이 이렇게 잠시 불어. 봄바람이 잠시 불어, 얘들아. 쌓인 눈을 헤쳐내니 봄바람이 잠시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송이 피었구나. 그래서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송이 피었구나. 그래서 피었구나.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송이 피었구나. 자,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표현했거든. 가뜩이나 냉담하다는 것은 날씨가 차갑다는 뜻이야. 가뜩이나 날씨가 차가운데 가뜩이나 날씨가 차가운데 암향은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가뜩이나 날씨가 차가운데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쫓아 뱀한테 비치니. 자, 황혼은 저녁이잖아. 그지? 저녁 무렵 달이 쫓아와 베개 머리를 많이 이렇게 비추니. 베개 머리를 비추니. 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래서 느끼는 듯 일단은 이렇게 반기는 듯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너희들 뭐뭐 저라고 돼 있지. 그지? 뭐뭐 저 있으면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거래. 소망형의 표현이야 얘들아. 여기 보면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 저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보내고 싶다.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뭐 하고 싶구나? 보내고 싶구나.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 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너희들 그러면 이게 가시리에서 봤지?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고는 바로 의문형 종결어미야. 그래서 뭐뭐 할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지? 자, 님께서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그래서 님께서 이렇게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렇게 어떻게 여기실까? 자, 이제 봄바람이 잠시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그랬네. 그지? 여기서 봄바람이 불었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봄을 알게 해주는 소재야. 봄을 알게 해주는. 창밖에 매화가 피었대. 너희들 매화 그러면 항상 지조와 절개를 뭐 하는 거 얘들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시어잖아. 자, 가뜩이나 날씨는 차가운데 향기는 무슨 일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향기라고 했는데 매화의 향기야 얘들아. 매화의 향기는 당연히 얘들아 지조와 절개고, 이 지조와 절개는 임금님을 향한 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춤 무슨 일인가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서리적 표현 쓴 거고. 자, 저녁 달이 쫓아와 베개 머리를 비추니. 너희들 경복궁에 가보면 임금님 뒤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뭐가 그려져 있어? 그렇지. 일월오공도가 그려져 있잖아. 그지? 근데 전주가도 있어. 전주 가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누구냐? 걔 어진이 있잖아. 어진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성계 왕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이 전주잖아. 너희들 이제 학교 가면 맨날 가보겠지. 얘들아. 맨날 가는 건 아니겠다, 참. 맨날. 어쨌든 거기 가면, 뒤에 1월 5공대라 그래가지고 달과 해가 동시에 떠있지, 얘들아. 달과 해가. 통상적으로 달과 해는 누굴 상징하니까? 임금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달은 바로 님을 의미하는 시어야.
베개머리를 쫓아와다 참, 쫓아와. 베개머리를 비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베개머리는 누가 있는 곳에다 바로 화자가 있는 공간이어야 돼. 화자의 공간. 자, 화자를 이렇게 비추니, 화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느끼는데, 반기는데, 님이신가, 아니신가, 당연히 대꾸법. 그치? 자,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서, 누구,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고 표현했고, 당연히 얘들아, 매화는 님을 향한 뭐? 충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님께서 너를 보고, 매화를 보고 너라고 표현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의인법 쓰네. 그치? 의인법. 자, 어떻게 여기실까? 얘기한 거야. 여기 바로 뭐? 바로 춘사가 되는 거고, 이 춘사에서는 분명히 화자가 봄에, 님 향한 어떤 사랑의 어떤 또는 얘들아 정성의 어떤 표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너희들은 같이 공부를 하면서 화자가 사랑하는 화자가 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과 정성을 표시를 한 시어들이 많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 중에서 뭐 있어?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 그렇지, 맷버들 있었어. 또, 그렇지, 진달래꽃 있었다는 거. 그지? 진달래꽃. 특히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게 이제 춘사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 소반 위에 젓가락도 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반 위에 젓가락도 당연히 정성이 될 수 있지. 근데 동동이라는 작품에서도 화자는 다 거기에서 님을 향해서 약을 지어 바친다든지 그지? 약 지어 바치는 거 그런 것도 다 정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님을 향해서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전부 다 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자, 이제 여름에 가볼게요. 이번엔 여름. 자, 꽃 지고 새잎이 나니 그랬어.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자, 녹음이 깔렸는데, 자, 여기서 녹음이란 단어 있잖아. 이 녹음이 바로 뭐? 여름을 알게 해주는 소재야. 고전시가 공부하다 보면 녹음 나오면 아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녹음이란 단어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얘들 그 상춘곡에서 녹양 기억나? 녹양이라는 시어가 있었어. 그게 푸른 버드나무 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녹이 바로 푸른 이런 뜻이야. 푸른 이런 의미고 음은 음지란 뜻이야. 쉽게 말해서 음지라는 말은 그늘이란 뜻이야. 왜? 이 음지는 그늘이란 뜻이고, 이 그늘은 바로 얘들아, 이 푸른 그늘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 푸른색의 그늘이? 그러니까 나무로 그늘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나무로 그늘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나무가 엄청 우거지잖아. 나무가 엄청 우거지니까 당연히 얘들아 나무 그늘이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여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얘들아. 고전시가 작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면서 시상이 전개되는 작품이 몇 개가 있거든. 동동이요. 응? 동동은 그렇지. 동동은 뭐 1년 내내가 변하지. 그지? 그러니까 월별마다 변하는 거고. 그 맹사선수 쓴 거 강호사시다. 그렇지. 강호사시가도 있지. 또 있잖아. 윤선도의 작품에. 어부사시사도 있어. 작년에 2학년 형아들 시험 문제에 나왔던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성산별곡이라는 작품도 상산별곡이 아니고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에
작년 아니구나, 작년. 재작년에 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숙제를 준 게 있었어. 가사 작품 공부해오라 라고 했던 숙제를 준 게 뭐가 있었냐.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여름방학 숙제를 줬었어. 방학 숙제 있어요, 저희? 근데 그걸 검사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 도현아. 근데 중요한 거는 2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는 아무도 안 줬어. 작년에는 그런 거 준 적 없었어. 그전에는 줬는데 그전에는 왜 그걸 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상중고 공부했지. 그게 6단원에 있는 거거든. 6단원은 그러면 시험 범위가 대충 언제쯤 되겠어? 2학기 중간고사야. 2학기 중간고사라고. 2학기 중간고사에 상중곡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중곡이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 주요한 가사 작품 4개를 숙제로 줬었어. 그게 뭐였냐? 사미인곡, 송미인곡, 누황사, 면왕정가 요 4개 작품을 숙제로 주고 방학 동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오시오라고 공지를 이렇게 띄웠었다고 그때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2학기 중간고사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던지는 거지. 뭐 공부를 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 마음이야. 검사는 안 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검사하고 그런 건 없지. 시험으로 그치? 시험으로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지. 시험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숙제 나간 적은 없었어. 몰라. 다른 과목은 모르겠다. 뭐 선생님 국어니까 국어는 숙제가 참고로 없었다. 방학 숙제라는 게. 보기보다 상산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떻게 타이트하게 뭔가를 많이 안 시켜. 진짜야. 그게 좋은 거 같지만 절대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왜냐?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진짜 안 시켜. 많이, 영민아. 미친 듯이 뭐 검사하고 그래 안 시켜. 너가 하고 싶으면 해. 뭐. 그 대신 이제 성적표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자사고들 있잖아. 자사고들을 보면 하나고 같은 경우도 봐봐. 평상시에는 외출이 아예 안 되잖아. 그치?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줬고 2주에 한 번 정해놓고 이렇게만 나온다고 걔네들은. 근데 상사는 그런 거 없어. 굉장히 프리해. 매일 뭐 나가도 돼. 매일 나가서 PC방에 가든 뭐. 외박도 신청해도 되던데. 외박 신청하면 돼. 뭐 매일. 오픈 채팅에서 그 외박 신청하고 맥도날드에서 하루 동안 버틸. 그게 맥도날드 쌤 저번에 지도 그려줬잖아. 너희들 그 학교 내려와서 CGV에서 더 이쪽 방향으로 딱 한 70m만 가면 맥도날드고 그 옆이 또 스타벅스야. 그리고 맥도날드 거기가 24시간이거든. 그래서 성현이 같은 애들이 가서 밤새도록 거기서 게임하고 노는 거지. 외박 신청해놓고.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또 몰라. 이게 또 참. 엄마는 그 사실을 몰라. 그렇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소문 다 나. 어차피 뻔하지 않냐. 동네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애들끼리 다 알아. 야, 성현이가 저기서 올라이트 때리고 있더라. 이러면서 소문 다 나. 그만큼 상사는 보기보다 굉장히 프리하다. 그 대신 책임은 자기들이 져라. 약간의 학교의 어떤 방침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학교의 방침이라기보다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주는 거지. 근데 그 대신 그만큼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있겠지. 자, 보자. 꽃지고 새잎이 나니 그래서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꽃지고 새잎이 나니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자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위가 적막하고 이 나위는 장막이야. 장막
안이, 장막 안이 정막하고 수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수막 역시도 장막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자가 있는 공간이란 뜻이야.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그 수막이 장막 안이 얘들아 정막하고 장막 안이 정막하고 수막이 얘들아 비어 있구나. 비어 있구나. 일반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제 화자가 여성이라 그랬잖아. 그지? 여기서 장막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야. 마찬가지야. 수막 역시도. 여성들이 있는 공간을 원래는 규방이라고 얘기를 해. 규방. 당연히 이건 대꾸법 썼네. 이렇게. 대꾸 썼다. 얘들아. 이런 것도 다 대꾸가 된다. 그지? 이런 것들은 또 시각적 이미지고, 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얘들아,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치니 그랬는데, 부용은 연꽃무늬네. 연꽃무늬, 연꽃무늬 병풍을 얘들아 걷어놓고, 공작, 무늬 병풍을 공작 무늬 병풍을 둘러치니 그랬어요. 연꽃 무늬 병풍을 걷어놓고 공작 무늬 병풍을 둘러치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왜 겨울에서 봄이 될 때 집에 있는 커튼을 한번 바꾸지 않든 겨울에는 커튼이 좀 두꺼워 실제 그리고 여름이나 이때는 보면 커튼이 좀 얇아 얘들아. 그래서 겨울에 쓰던 커튼을 이제 다 걷고 이제 뭐 세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봄이나 가을, 여름 되면 쓰는 커튼을 새로 물갈이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분위기, 집안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좀 바꾸는 거야.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각 방마다 왜 병풍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꽃 무늬에 있던 병풍을 이제 다 걷어들이고 공작 알지? 공작새가 그려져 있네. 그 공작새가 그려져 있는 무늬의 병풍을 이렇게 둘러쳤다는 거지. 분위기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분위기의 어떤 전환. 대꾸법 쓰고, 지금 이제 화자가 약간의 어떤 집안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전환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화자의 어떤 정서가 반영된 행위가 되겠지.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든가. 그래서 가뜩이나 씨름이 많은데 날은 여기서 날은 하루 해겠지. 날은 어찌 길든가. 날은 어찌 길든가 했으니까 정말 길다란 뜻이네. 서리법 썼다. 아무래도 하루해가 길잖아. 그지? 그러면서 여름에 화자는 하루해가 엄청 길더라. 전주는 여기보다 덥다. 전주가 약간 분지야, 분지. 너희들 대구 덥잖아. 대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덥다라고 하거든. 전주 역시도 약간의 어떤 분지야. 내륙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보다 덥다고. 화자는 분명히 씨름이 많다라고 했고, 이 씨름은 님을 향한 어떤 그리움 때문에 나타나는 씨름이 되겠지. 자, 날은 어찌 길던가.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어내요. 원앙금, 원앙 비단을 잘라 놓고 오색 실을 이렇게 풀어내요. 원앙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 실을 풀어내요. 금자희 겨나 있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금으로 만든 자야 얘들아. 금자로 재단하여 님의 옷을 만들어 내니 그랬다 얘들아. 자, 원앙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 실을 풀어내요. 금으로 만든 자로 재단을 한 다음에 드디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그랬어요.
알겠지? 이건 대꾸법이네. 그리고 이 님의 엿은 당연히 님을 향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는 소재가 되겠어. 그지? 드디어 여름에는 화자는 옷을 지었대. 슈품은 커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그랬어. 여기서 슈품은 솜씨는 커녕 격식도 갖췄구나. 이렇게 격식도 갖췄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뻑이야, 자뻑 얘들아. 그치?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다. 격식도 갖출 만큼 자화자찬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지. 자,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자,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함이라고 했으니까 상자 아니겠어, 그지? 백옥함에 이렇게 담아놓고 자,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뭐헐도 뭐헐시고 그래서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이렇게 해서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천리 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까? 천리 만리나 되는 길을 누가 찾아갈까? 천리나 만리나 되는 길을 누가 찾아갈까?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겨주실까? 도착하면, 다시 말하면, 함이 도착하면, 함이 도착하면, 자, 열어놓고 말이야. 나인 것처럼 반겨주실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 하사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하사야, 얘들아. 자, 봐봐. 솜씨는커녕 격식도 갖췄구나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화자찬을 한 거다. 산옷으로 만든 지구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했으니까 이 배곡함은 당연히 이 옷을 지어가지고 어디에 얘들아 이렇게 배곡함에 담았다는 거지.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봤어. 님 계신 곳은 어디겠어? 저 광안절이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더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산과 구름은 님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뭐? 장애물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장애물. 님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정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과 구름은 뭐라고 해석을 하겠어? 간신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정철의 입장에서는. 2학년들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왔었다. 2학년에 그 규원가라는 작품이 있고, 이 규원가가 헌안설원이 쓴 작품이거든. 사실 헌안설원의 남편이 누구냐면 김성립이야. 근데 김성립이 완전히 남봉꾼이야. 애가 과거 공부한다고 밖에 나가서 과거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기생집 가서 술 먹고 맨날 놀아. 한번 나가면 한 3달씩 집에 안 들어오고. 근데 조선시대잖아.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가부장제 그런 어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
허난스런이 자기 남편이 그리워서 이런 표현을 써. 우리님 가신 후 무슨 약수가 가려 있길래 이런 표현을 쓴다고. 우리님이 가셨는데 우리님 사이에, 님과 나 사이에 무슨 약수가 있기에 오는지 가는지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거기서 약수라는 게 강이거든. 원래 강은 그 약수는 전설 속에 나오는 강이야. 새의 깃털도 가라앉는다는 강이야. 새의 깃털도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 건널 수 있지를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엄청나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 밑줄을 쳐놓고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이것을 언급을 하는 거지, 얘들아. 알겠지? 또는 뭐 이것만 언급할 수 있겠어? 너희들 그 견우와 직녀 사이에는 뭐가 있어? 견우와 직녀 사이에 뭐 있어? 은하수 있잖아. 은하수 역시도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잖아. 그치? 바로 그러한 거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라고. 알겠지? 분명히 얘들아,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그랬어. 결국 이 장애물 때문에 님 계신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자, 천리 만리나 되는 길을 누가 찾아갈까라고 그랬고, 이 함이 도착하면, 다시 말해 이 배곡함이겠지, 도착하면 열어놓고 나인 것처럼 반겨주실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에 화자는 옷을 지어서 님에게 자신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하사가 된단다. 오케이. 좀 쉴까?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또 할게. 누나
뭘 맞췄어? 축구 경기 예측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예측하는 걸 맞췄다고. 야, 너희들 참 학교 가기 전에 꼭 아이패드 없어도 된다? 아이패드. 아니, 원래부터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굳이, 그거 왜 꼭 해야 돼? 애들끼리 많이 쓰는 수행평가도 그거 좋아해요. 애들하고 근데 꼭 그거 없어도 다 하더라고.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있으면 그냥 좀 편리하다? 이런 거지. 야, 남학생들 있잖아. 그거 가져가면 100%, 99%는 전부 다 축구만 보고 있어. 게임을 하거나. TV로 봐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100%는 축구. 자, 봐. 성훈아. 영훈아. 그래. 그거, 영훈아, 아빠가 그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지? 샘을 고자질쟁이로 만들지 말아줘. 자, 얘들아. 봅시다. 얘들 229페이지 잠시만 봐봐. 229페이지. 229페이지 2번. 3번. 229페이지 3번. 2번에 3번. 2에 3번. 229. 2번 문제의 3번 안 봐. 그러니까 막 이런 시가 막 외부 지문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막 고신 원료라든지 구승 심층 이런 거 어떻게 알아야 돼? 이건 나와. 너희들 2번에 1번 그거는 외부 지문으로 너희 학교에서 나왔는데 왜? 네네. 이거 다 나와. 나오면 영타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3번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막 고신 원료 이런 내용을 처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사실 너희들 그 2번에 3번이랑 2번에 5번은 외부 작품으로 너희 기출문제의 선지로 한 번은 나왔던 작품들이라서 쌤이 언급을 하고 가는 거야 지금.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항복이가 유배를 가는 와중에 쓴 작품인데 이게 언제 갔냐면 유배 좀 그만 가라고. 너희들 그 선조 다음의 왕이 누구야? 광해야. 광해가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였어? 죽이고 동생을 죽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어머니를 쫓아보낸 거지. 원래 사실 선조의 와이프였던 인목대비가 그 아이를 못 낳았잖아.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누굴 낳게 되는 거야? 영창대군을 낳거든. 근데 이제 성조가 너희들 알다시피 그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선조가 도망을 가잖아. 누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광해에게 모든 걸 맡겨둬. 광해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도망을 가. 근데 그 당시 광해 나이가 20대야.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일을.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하는 거야. 이 자식, 나는 아직 지금 멀쩡한데 내 죽을 날 생각하면 아직 한참 남았거든? 근데 광해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선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다 싶어서 세자를 뭐 해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야, 선조가 세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광해는 속으로 이제 X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광해 입장에서는 세자가 바뀌면 자기는 뭐해? 죽어. 아니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야. 왜냐하면 세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세자에서 안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세자가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세자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세자를 한번 바꾸는 게 그렇게 쉽나? 세자를 바꾸려면 신하들 수많은 저 명나라 가서 허락도 받아봐야 되는데. 근데 선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찰나에 누가?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광해는 따지면 후궁의 자식이었잖아. 근데 영창대군은 이제 적통인 거거든. 선조는 그래 잘됐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광해는 매일매일 불안하지. 매일매일 불안해.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는 분명히 얘들아
광해를 계속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 아니다, 지금 영창대군이 태어났으니까 세자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좀 이게 아이러니하게 선조가 일을 벌렸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막 벌려놓고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 진짜야. 정말 죽어버려. 졸지에 이제 광해는 세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선조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야. 왕의 자리에. 그런데 막상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기를 배척했던 신하들을 뭐 해야 돼? 쳐내야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을 쳐내다 보니까 그 가장 우두머리가 누가 되겠어? 영창대군이 되는 거야. 근데 영창대군은 나이 해봤자 몇 살이야? 겨우 9살, 8살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려. 갓난 애기야. 그래서 걔를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 그리고 뭐 어떻게 시키냐면 죽이냐면 뜨거운 방에 가둬놓고 질식사를 시켜. 약간의 증사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영이가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승현이가 문을 잠가버리는 거지. 하루 종일 사우나에서 모든 물이란 물은 다 빼는 거지. 진짜 그렇게 죽여. 그 어린아이를 방 안에 가둬놓고 너희들 왜 군부를 떼는 거야 계속. 엄청 뜨겁게.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증사해서 죽는 거지.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식으로 죽었으니까 빡치지. 너희들 조선의 왕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한테 뭘 가야 돼? 문안인사를 가야 되는 거야. 광해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안인사를 가는데 당연히 누구한테? 임목대비한테 문안인사를 가야 돼. 야, 근데 원수 시간 아니야? 임목대비는 속으로 맨날 저 새끼가 내 아들 죽인 놈인데. 광해 입장에서는 내가 영창대군을 죽이는 순간 임목대비랑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광해가 무슨 선택을 해? 엄마를 뭐 해야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임목대비를 뭐 하는 거? 폐위시키는 거야. 이 작품을 쓴 이항복이가 딱 그 사건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는 거야. 이항복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하,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는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그런데 사실 광해의 입장에서는 또 광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사실. 광해가 그랬으면 영창대군을 죽였어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러면 자기를 반대했던, 자기를 엄청 배척하려고, 사실 광해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다 살려줬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였잖아. 애초에 수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임목대비를 뭐하게 돼? 쫓아보내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는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광해가 어디로? 저기 제주도로 유배를 가거든. 위리안치 되면서 자기 와이프는 자살을 해. 사실 광해 와이프랑 자식도 죽고. 광해는 천수를 누려. 늙어서 죽어, 얘들아. 실제로 제주도에서. 어쨌든 그 임목대비를 쫓아내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쓴 작품이 여기 3번에 있는 작품이다. 철령 높은 봉우리 쉬어넘는 저 구르마 그랬어. 그래서 철령이라고 했는데, 철령은 얘들아 실제 그 유배지를 가는 그 고개야. 이 고개. 그러니까 이제 저 강원도에 있는 고개인데, 강원도에 있는 고개야.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이제 철령이라는 이런 어떤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철령 넘어가는. 그러면서 얘들아 쉬어 넘는 저 구르마 그래서 구르마. 그래서 구름은 얘들아 이 봉우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구름이 잠시 쉬어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쉬어서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당연히 뭐 의인법 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구르마. 그리고 구르마라고 하면서 사람처럼 뭐 해서 불렀잖아. 그치? 자, 고신원루를 비삼아 띄우다가, 여기서 고신원루라고 했는데, 늙은 신하의 눈물을, 늙은 신하의 눈물을 비삼아, 눈물을 얘들아, 비로, 삼다라는 단어 아까 기억나잖아. 삼다. 뭐였어? 에이, 삼행곡 제일 처음에 했었잖아. 님을 따라서 태어났다. 원래는 무슨 뜻이라 그래서 내가
만들다라는 뜻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늙은 신하의 눈물을 비로 모아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늙은 신하의 눈물을 비로 만들어. 늙은 신하의 눈물을 비로 만들어. 님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얘들아. 님 계신. 여기서 님은 광해야, 얘들아. 님 계신. 궁궐에 뭐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뿌려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여기서 얘들아 늙은 신하의 눈물은 당연히 얘들아 임금을 향한 뭐? 충이 되겠지. 사실 이항복이가 임금한테 인목 대비 폐위를 반대를 주장한 이유도 사실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였겠어, 얘들아? 광해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 그치? 이항복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들아, 조선은 그래도 효를 유교적 가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찌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가 있겠네, 얘들아.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을 임금이 뭐 했으면 좋겠어?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여기에 있는 3번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의 작품은 너희들 저번에 했던 거 하잖아. 이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있는 거, 얘들아. 그치? 전원의 남은, 여기서 전원은 자연이야, 얘들아. 자연의 남은, 그 흥겨움을, 전낙이라는 것은 다리 저는 이 나귀에 모두 싣고, 다리 저는 나귀에 모두 싣고, 이런 뜻이야, 얘들아. 계산, 익은 길로 훔치며 돌아가서, 여기서 계산은 화자의 고향이야, 얘들아. 실제 지역이다, 지역 이름. 계산, 익숙한 길에 흥겨워하며 돌아왔어. 흥겨워하며 돌아왔어.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아이야. 여기서 금은 얘들아, 가야금이야. 선은 얘들아, 책이다. 그래서 가야금과 책을 다스려라. 가야금과 책을 다스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를 해라 이런 뜻이야. 관리하라. 책을 관리해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그래. 남은 해를 보내리라 그랬고, 여기서 남은 해를 보내리라 했을 때 이 해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루해라는 뜻도 되고, 얘들아. 하루해라는 뜻도 화자의 일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얘들아. 그래서 밑에 작품은 전형적인 자연 친화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작품은 학교에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이 작품은 언제 나왔냐면 그 박영래 울타리 받기라는 현대시와 관련해서 함께 나왔던 작품이다. 알았지? 자, 230페이지 볼게. 이제 마지막. 왜 그래도 3인공 반 했잖아, 반. 오늘 정강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어? 오늘 정강이 안 끝날 오늘 정각 끝내야 되는데 3학년 형아가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밥 먹기로 했는데. 응? 3학년 너희 3학년 형아가 잠시 언제요? 여기 5시쯤에 올걸? 마칠 때쯤에. 자, 봅시다. 그래, 빨리.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울면서 지날 때 하룻밤 서리 내리고 기러기 울면서 지날 때, 하룻밤 소리 내리고 기러기 울면서 지날 때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둔 말이. 자, 위루 누가게 혼자 올라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염이라는 것은 수정으로 만든 발이란 뜻이야. 너희들 발 알아? 커튼처럼 생겼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그걸 그 발이라고 그래. 이렇게 비주처럼 이렇게 달려있기도 하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둔 후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동산에 달이 나타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그래서 동산에 달이 나타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나는구나.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그래서 청광을 지어서 봉황루다. 그게 봉황루각이란 뜻이겠지. 누각.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쌤 아까 뭐뭐 저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자, 붙이고 싶구나. 누 위에 걸어놓고 팔황을 다 비추어. 누각 위에 걸어놓고 팔황은 얘들아 팔도야. 팔도. 조선 팔도라고 하지. 팔도를 다 비추어. 조선 팔도를 다 비추어. 자, 심산궁곡을 점낫같이 만드소서. 그래서 심산궁곡은 매우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야. 매우 깊은 산 골짜기. 매우 깊은 산 골짜기를 점낫처럼 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가을이다. 그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소리가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을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어. 기러기 울면서 지나간다라고 그랬고, 누각이 혼자 올라라고 했으니까 이건 누각은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이 되겠지.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서 별이 보이더라 했는데 달 그리고 별 얘들아 전부 다 님을 상징하는 시어들이야. 대꾸법 쓴네 얘들아.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 그렇지? 화자는 당연히 달과 별을 보고 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달과 별은 님을 상징하는 시어도 되지만 저 달과 별을 보니까 님이 그립다, 님이 생각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달과 별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또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매개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저 달과 별을 보니까 님이 떠오르더라. 자, 청광을 지어서 자 여기에 이제 가을에 화자가 님을 위해서 보내겠다라는 어떤 선물이야. 청광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맑은 빛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맑은 빛을 봉황루에 붙이고, 봉황루는 어디야, 얘들아?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야. 얘들 광한전이 되겠지. 경복궁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누각 위에 붙이고 싶구나 했고, 누각 위에 걸어놓고, 내가 님에게 보내면 얘들아. 님에게 보내면, 그 청광을 얘들아, 누각 위에 걸어놓고, 조선 팔도, 쉽게 말해서 온 세상이겠지? 조선 전체를,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매우 깊은 산 골짜기를 정말 환하게 만들어 달라. 다시 말하면 임금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얘를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임금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했으니까 올바른 정치를 펼쳐 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올바른 정치는 그게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바른 정치. 그걸 선정이라 그래.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매우 깊은 산 골짜기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매우 깊은 산 골짜기는. 여기서 매우 깊은 산 골짜기는 사실 이런 뜻이야. 얘네 정말 힘있고 양반 사대부들이 매우 깊은 산 골짜기에 살지는 않겠지. 그잖아. 누가 여기에 살겠어?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공간이야.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공간. 또 한편으로 얘들아, 화자는 지금 어디가 있어? 그렇지. 유배 갔으면 어디야? 당연히 심상궁고 이런 어떤 깊은 산 골짜기에 화자가 있는 곳이겠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누가? 화자가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환하게 비춰달라라는 어떤 선정을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있는 곳도 좀 뭐 해줬으면 좋겠어? 비춰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추사가 되는 거야. 알았지? 추사는 얘들아, 다른 것과 달리 너희들 춘사랑 하사에서는 오로지 일방적으로 뭐만 해? 일방적으로 내가 님에게 뭐만 해? 선물을 주기만 하는 거야. 하지만 추사에서는 뭐도 나타나서 내가 선물을 주는 만큼 님도 우리에게 뭐 했으면 좋겠어? 무언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게 추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야. 그잖아. 왜냐하면 춘사에서는 그냥 매화만 보내주지. 그지? 그리고 여름에서는 언제 옷만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가을은 내가 맑은 빛을 보내드리면 그 맑은 빛을 걸어놓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온 세상에게 올바른 정치를, 선정을 베풀어 달라,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화자의 요구 상황도 함께 있는 게 추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라고. 자, 이제 동사다. 동사는 가을이네. 건곤이 폐쇄하여 백설이 한빛일 때, 자, 건곤이 세상이 막히고, 세상이 꽉 막히고, 백설이 흰 눈이 한빛일 때, 그랬어. 흰 눈이 한빛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흰 눈이 하나의 빛이라는 뜻이야. 그 말은 흰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였을 때라는 얘기다. 흰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임. 이렇게. 흰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였다. 흰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였다. 자,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쳐 있다. 그래서 사람은커녕 날새,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 있다, 없구나, 이런 뜻이야. 날아다니는 새도 없구나. 그지? 너희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날아다니는 새도 없잖아. 그지? 자, 그만 이제 겨울이 되었다는 거야. 소상남반도 치오미 이렇거늘. 자, 소상강 남쪽도, 소상강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소상강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소상강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 고쳐야 동릴러 무엇하리. 그래서 여기서 옥루 고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옥루 고쳐가 쉽게 말해서 옥으로 만든 누각이라는 뜻이야. 옥으로 만든 누각. 그래서 옥으로 만든 누각이니까 어디겠어?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겠지. 이 작품에서 임금님이 계시는 곳, 님이 계시는 곳, 구체적으로 어디였어, 얘들아? 광안전. 또 좀 전에 뭐였어? 봉황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옥루고처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소상을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야
일러 무엇하리요? 말해서 무엇하리요? 이런 뜻이야. 말해 무엇하리요. 말해서 무엇하리요? 라고 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당연히 서의적 표현 쓴 거지. 서상학 남쪽은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이야. 얘들 저기 전라남도 창평이니까 당연히 얘들아 남쪽이잖아. 임금은 어디에 있어? 한양에 있잖아.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화자도 이렇게 추운데 저 북쪽에 있는 임금님은 얼마나 춥겠느냐라고 하면서 임금님이 어떤 추위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양춘을 붙여내어 닌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그래서 양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춘은 봄볕이야. 얘들아. 봄 양자를 썼거든. 삔 양자를 썼으니까 뭐. 삔 양을 썼고 양춘이라 했으니까 춘은 이제 봄춘자를 썼지 얘들아. 봄볕. 봄볕을 붙여. 보내서 말이야. 보내서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구나. 자, 모처음 비친 해를, 자, 초가에 비친 해를, 초가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그래서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얘는 여기서 햇빛이야, 봄볕이야. 그 봄볕을 붙인다는 표현 써. 붙인다는 게 뭐야? 소표처럼 보낸다는 뜻이야. 너희들 봄볕을 소표처럼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슨 표현법일까? 뭐 과장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과장법이야. 하지만 이것을 또 표현상의 특징에서 다르게 얘기하기도 해. 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 중에 주관적 변형이라는 표현을 내가 썼던 거. 뭘 그런 눈으로 쳐다봐, 인간아.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 했어, 안 했어? 했잖아. 했다고, 영타가. 주관적 변형. 2학년 형아들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많이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 주관적 변형. 주관적 변형이 뭐야, 얘들아? 작품 속에서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뭐예요?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주관적 변형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렇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 이 주관적인 변형이라는 게 있고, 이 주관적 변형이라는 큰 범주 안에 이렇게 관념의 구체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념의 구체화는 다 주관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관적 변형은 다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요것도 봐봐. 봄볕은 관념이 아니잖아. 그지? 봄볕은 봄의 빛 정말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봄빛은 관념이 아니거든. 그 관념이 아닌 것을 얘들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관적 변형이고 관념의 구체화는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자, 초가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옥루는 바로 임금이 계시는 이 공간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자, 옥루에 보내고 싶구나. 자, 홍상을 님이 치고 채수를 반만 걷어. 홍상은 붉은 치마야, 얘들아. 붉은 치마를 입고 얘들아. 채수는 소매야, 소매. 소매를 반쯤 걷어. 붉은 치마를 입고 소매를 반쯤 걷어. 자, 일모수득의 행가림도 하도할사. 일모수득은 저녁 해질 무렵. 이런데 해질 무렵. 저녁 해질 무렵. 원래는 정확하게 일모수득은 저녁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요. 뭐 이런 뜻이야. 저녁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요. 저녁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
걱정도, 생각도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하는 게. 생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구나. 알았지? 저녁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요. 너희들, 통상적으로 저녁 해질 무렵 역시도 객관적 상관물로 일반적으로 쓴다. 고전시가에서 저녁 해질 무렵은, 생각해봐. 저녁 해질 무렵 그러면, 임금을. 임금님이 뭐 승하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걸, 시조에서 해석을 보통 그렇게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저녁 해질 무렵 고전시가에서는 어떤 의미로 객관적 상관물로 쓰이냐면, 화자가 좀 우울하거나, 화자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저녁 황혼이 질 때, 해가 탁 석양이 떨어질 때, 더 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리워하게 되는 거라. 기분, 분위기, 마음, 정서가 축 가라앉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뭐 한다? 북돋는, 또는 부각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녁 해질 무렵 생각이 많구나. 여기서 생각은 당연히 얘들아 임금님을 향한 생각 또는 님을 향한 생각이 되겠지. 그지? 자, 다른 해 수일되어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다른 해라고 했는데 짧은 해라는 뜻이야. 짧은 해. 수이지어. 짧은 해. 수이라는 단어, 요거 잘 봐둬라. 수이라는 단어, 수이. 2학기 때 고전 문법을 공부할 때 그 단어를 배울 거니까. 그래서 순경원 비읍이 나온다. 쉽게 이런 뜻이야. 어쨌든 쉽게. 원래는 수, 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리고 현재 오면 이게 쉽다, 쉬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이 순경원 비읍이 사라져 소멸되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징표야. 2학년들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이게 1학년 때는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뭐 언급을 할 수 있지. 당연히 뭐 중세국어 문법과 관련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어. 원래는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순경원 비읍이라는 게 변천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자, 짧은 해 쉽게 지고, 짧은 해가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긴 밤을 꼿꼿이 이렇게 앉아.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자, 청등 걸은 겉에 덩공을 놓아놓고 등을 걸어 놓은 곳에 던공후라고 했으니까 악기야. 공후 알지? 너희들 악기. 공후를 놓아두고 자, 꿈에서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 받치고 있었더니 자, 앙금도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쓸까? 그래서 여기서 앙금은 비단 이불이야. 원래 아까 전에 왜 앙금을 잘라놨다는 표현 기억나지? 그때 앙금이 쌤이 비단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비단 이불, 비단 천 뭐 이런 뜻이다 얘들아. 비단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렇게. 비단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자, 여기에 꿈이라는 시어 썼다는 거 일단 중요한 거 하나. 자, 짧은 아이가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야 되나 덩 걸어놓고 공허 악기 나와놓고 꿈에서라도 님을 버리고 턱 받치고 있었더니 비단 이불이 참 차기도 차구나. 차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촉각적인 의미지고. 자, 왜 쌤이 꿈이라는 단어에다가 별표를 쳤냐면 고전 시가에서는 보면 참 꿈이라는 시어가 많이 나와. 꿈은 얘들아 사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
근데 어디에서라도 이루고 싶은 거야, 얘들아?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뭐 하고 싶어? 이루고 싶어 하는 어떤 화자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매개물 되겠지. 그지? 이게 21년도 2학년 형아들 서술형 문제로 나왔었거든. 꿈이라는 문학작품에 우리 교과서에 이제 꿈, 뭐, 여러 가지 어떤 고전 시가가 있겠지. 그 고전 시가에 꿈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그때 외부 작품으로 뭐가 나왔냐면 송민곡이 나왔어. 송민곡에도 사실 꿈이라는 시어를 쓰거든. 그게 밑줄을 쳐놓고 그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꿈의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꿈은 얘들아, 현실에서, 여기 답이야. 현실에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이루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어디에서 얘들아?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뭐 하고 싶은 애들아? 이루고 싶어 하는 바로 화자의 심리가 반영된 매개물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지. 기억해줘라. 고전시가에서 꿈이라는 시어 참 많이 나오고 그 꿈은 항상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어디에서 꿈에서라도 이루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가상의 공간에서도 이루고 싶어하는 화자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매개물이라는 기능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도 꿈 나왔지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송민곡 할 거거든. 송민곡에서도 분명히 꿈이라는 시어가 나와. 그때 그 꿈이라는 시어 속에 담겨 있는 기능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 알았지? 여기까지가 얘들아 바로 동사야 얘들아. 겨울에 이 방은 언제 쓸 거는? 어디에서 빼먹었지? 차도 철사. 이 밤은 언제 셀까 그랬네. 쏘리. 비다님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그래서 언제 셀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서리적 표현 쓴 거다. 서리프. 그치? 이 밤은 언제 셀까? 됐지? 그래서 결국은 얘들아 이번에는 언제 겨울이 되는 거고 겨울은 우리 님이 뭐 할까봐 얘들아 추울까봐 따뜻한 햇살을 님에게 뭐 하겠다 얘들아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겨울의 동사에 해당하는 거다. 자 이제 마지막 결사다. 이제 다 했네. 다 했네. 그래도 가사 작품이 수능에 꼭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가사 작품이 한 13개 정도 되거든?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상춘곡 했지, 삼인곡 했지, 다음 시간에 송민곡 했지, 그러면 3개 한 거야 벌써. 13개 중에 3개 한 거야. 뭐 이제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벌써 3개 한 거라고 얘들아. 2학년들 보면 가사 작품들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2학년 교과서에 교원가 이런 게 나오거든. 교원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den동어미 화정가 뭐 이렇게 또 배우게 되고 3학년 때 되면 일동장류가 뭐 만분가 아까 얘가 싫어했던 뭐 유배 가사들 만원사업 이러면서 막 쏟아져. 뭐 유배 가서 자신의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하루도 12때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그랬어요.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듯 생각 말아 했는데 잠시라도 생각지 마라. 잠시라도 생각지 마라. 누구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님 생각하지 마라. 자, 그랬더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쌓여 있으니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까지 뻗어 있으니
뻗어 있으니 그랬어.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까지 뻗어 있으니 자 편작이 열이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요 그랬어. 편작이 10명이 온다 하더라도 편작이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요. 그래서 편작이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요. 어와 내 병이 님 탓이로구나. 일단 다정으로 갈게. 내 병은 님 탓이구나. 님 탓이구나. 차라리 얘들아 쉬어되어 봄날이 되고 싶구나. 차라리 죽어서 여기서 쉬어되어 했는데 죽어서 이런데 차라리 죽어서 봄나비 되고 싶구나. 차라리 죽어서 얘들아 봄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에 앉았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에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그래서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님이야 나인 줄 몰랐어. 님이야 나인 줄 몰라도 네 님 조추려 합니다. 나는 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사야. 결사. 일단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수치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화자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은 화자의 어떤 외로움 또는 화자의 어떤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어떤 지루함 이런 어떤 심정을 화자의 어떤 심정 또는 정서겠지, 그지? 이런 정서를 얘들아 이렇게 수치화하고 있다라는 거. 잠시라도 생각지 마라 했는데 여기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누구 얘들아? 님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까지 뻗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꾸법 쓰고 그러니까 님의 어떤 생각이 마음에 맺혀있고 자기 뼛속까지 뻗어 있으니 편작이 10명 온다 얘들. 너희들 편작하면 너희들 다 편작이 되고 싶어 하잖아. 편작 몰라? 그래, 중국 고사에 나오는 전설 속에 나오는 의사 바로 화타야. 화타 알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얘들아. 치만화 있으면 죽어있는 사람도 딱 넣으면 살려내는 거야. 너희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 편작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당연히 고사를 인용한 거야. 고사 인용. 전설 속에 나오네. 전설 속 의사. 알았지? 화타라고도 해야 된다. 화타. 무협지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 얘들아. 화타, 얘들아. 편작이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은 무슨 병? 상사병. 이 병을 어찌하리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얘들아. 당연히 서리포. 결국은 얘들아 이런 어떤 전설 속에 나오는 의사가 10명이 와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얘들아. 당연히 이 병은 님을 향한 사랑의 병이겠지. 상사병. 그치? 상사병 알아본 적 있어? 응? 성현아. 너무 좋아하는데? 곧 알을 것 같아요. 성현이가? 곧 알을 것 같아요. 곧 너가 알을 것 같다고? 부모님 보고 싶어서. 부모님이. 그럴 수 있지. 부모님이 그리워서. 자,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고 싶다는데 이 범납이는 바로 화자의 분신의 의미야.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 되고 싶다.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곳에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그랬어. 여기서 향기는 얘들아, 당연히 이 꽃의 향기란 뜻이야. 너희들 이 작품 제일 처음에 춘사에서 매화 향기가 무슨 뜻으로 해석했어? 매화 향기, 은은한 향기, 임금님을 향한 뭐? 충. 그치? 여기서 향기 묻은 날개 바로 임금을 향한 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님의 옷을 옮기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 그 애들아, 충성스러움을 님에게 뭐 해주고 싶다? 전달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여기 보면, 향기 묻은 날개라고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물론, 법나비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해석은 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표현 자체, 근데 표현 자체에서 보면 향기 묻은 날개는 바로 자연이야. 님의 옷을 옮기고 싶다 했으니까, 님은 인간이 되는 거라고. 인간과 자연이 뭐 되고 있어, 얘들아? 하나가 되고 있는 거야. 뭐가 나타났니, 이게? 무라일체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님이야 나인 줄 몰라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이면서 작품을 뭐하고 있어?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결사가 되는 거지. 결사에서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 게 얘들아, 화자가 죽어서 뭐 되겠다? 법나비, 분신. 그러면서 화자는 죽어도 님을 뭐 하겠다? 따르겠다라는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참, 여기에서 내병은 님 탓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당연히 영탐법 쓴 거 얘들아. 영탐법 쓴 거. 특히 내병은 님 탓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여기서 님을 향한 원망의 정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절대 곤란하다. 원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양 같은 거 떠는 거지. 원망이랑 훈제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어? 원망이랑 훈제가 나오면. 그래? 이 실은 맞죠? 이 사람 이 실은 나 공부 안 돼. 그 결사 첫구에 이 시름을 잊자 하니 이런 뜻이네. 미안. 여기다 적을게. 이 시름을 잊으려 하니 이렇게 된 거야. 이 시름을 잊으려 하니, 그지? 이 시름을 잊으려고 하니 그 시름이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까지 뻗어 있더라 이야기한 거지. 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여기서 영탐법 썼고 표현상으로 보면 님 탓이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알겠지? 원망 아니야. 분명히. 문제 헌재가 있는 거예요? 원망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얘들아. 그냥 내가 님을 너무나 뭐한다? 사랑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질문! 기다려야 돼. 기다려.